이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통계 개념 어떤 것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통계 마무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통계학이라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실제로 예측하는 방법인데 데이터 과정, 즉 정리하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렵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것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이것이 신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넘어가죠. 자, 이제 기술 통계학과 추리 통계학이 나타나는데, 기술 통계학인 것은 요약하는 것들을 기술, 추리 통계학인 것은 예상, 추론하는 것들을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본의 크기. 자,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t의 제곱분의 z의 제곱, s의 제곱. 네, 그래서 t의 제곱은 허용오차. 두 번째 신뢰 수준, 그다음에 분산. 첫 번째, z의 크기, 즉 신뢰 수준이 높이면 높일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좀 더 예측 정도가 좀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야지 일치성을 조금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허용오차는 작으면 작을수록 n수가 커진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허용오차는 줄이고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들, 그리고 분산을 좁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넘어가죠. 다음. 자, 이제 측정과 척도에서 측정이라는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 척도는 숫자들의 체계, 척도에서는 질적 척도와 양적 척도로 구분된다. 질적 척도라는 것은 평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양적 척도는 평균을 활용하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반드시 다 보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예시까지, 그 다음에 통계적 기법까지 반드시 좀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명목은 명명한다. 그래서 등번호, 채빈수와 도수,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가 순서,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 중위수, 백분위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구간 척도는 일정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섭씨 온도와 지능지수, 그래서 산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비율 척도라는 것은 실제 절대 0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하평균, 조합평균, 변동계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자,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이런 건 여러분들에게 보여서 대표값이라는 이것보다는 대표값이라는 해서 평균, 그래서 산수평균, 조합평균, 기하평균, 절차평균, 중앙값, 채빈값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표값을 받는다. 즉, 우리는 대표번을, 그러니까 모집단의 성격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부를 뽑아내서 대표값과 산포들을 알아내는데, 대표값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우리는 평균이다. 뭐라고? 우리는 평균. 그 다음에 질적 척도는 채빈값을 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평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수평균은 n으로 나누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절차평균은 위아래 일부의 극단값을 버려버리고 평균을 내는 것들을 절차평균이라고 합니다. 채빈값이라는 것은 출현 빈도가 가장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산포는 범위, 사분위 편차, 분산, 표준 편차, 표준 오차, 변동계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선은 분산이 중요하다. 뭐라? 제일 중요한 거는 분산이다. 다시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분산. 분산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분산이 작은 게 좋다. 자, 크기 다시 보겠습니다. 크기를 어떻게 보는다고? 표본의 크기는 t의 제곱분의 z의 제곱, s의 제곱이죠. 따라서 허용오차는 줄이고 크기는 늘리고 그 다음에 분산을 최대한 작게 만들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결과를 보다 정확도가 높일 수 있겠다. 네. 자, 그래서 변동계수라는 것은 평균분의 표준편차로서 서로 단위가 다를 경우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나타나기가 너무 그런 문제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다 필기 문제니까 다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외도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집단을 모집단, 그 중에 특성치를 모수라고 하고요. 표본 집단의 특성치를
통계치라고 한다.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치를 추정한다. 자, 모집단의 평균을 μ라고 하고 표본 집단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따라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결과가 동등하면 좋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편성.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편성이라고 한다. 불편성. 자, 그래서 우리는 표본의 결과는 모집단을 추정하는데 어떤 추정량이 돼야 된다고요? 불편 추정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유도는 기본적으로 n-1을 하게 됩니다. 평균은 n으로 나눕니다. 다시 평균은 n으로 나누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n-1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거 다 넘어가고요. 이건 다 필요 없는 필기 문제니까 네, 다 넘어가고요. 네, 자료 분포에서는 여러분 수준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이항 분포와 연속형과 이산형과 연속형. 그래서 이산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이산형에는 소수점이 없는 것들, 연속형은 소수점이 존재하는 것들을 연속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확률 보면 여러 가지 있네. 그냥 넘어가고요.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죠? 이산형이라는 것은 소수점이 없는 거, 연속형은 소수점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베르노이, 이항, 기하, 초기하, 이산형, 포화송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연속형에서는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T분포 요 세 가지만 우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베르노이라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yes, no, yes, no. 이항이라는 것은 얘를 여러 번 하는 것들을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는 뭐라고 한다고요? 정규분포는 평균이 μ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 여기서 좌우대칭. 여기서 최빈값, 중앙값, 평균이 같게 위치한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정규분포라고 한다. 정규분포. 나 표준정규분포는 Z라고 하는데 Z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식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네. 그래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를 하게 되는 것들을 Z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분포. 서로 단위가 다를 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표준 정규분포. T분포는 30개 이하일 때, 미만일 때. 30개 미만일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개의 집단 평균 분석할 때 T분포로 따르게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베르노이는 아까 말씀 올린 것 같고요. 네, 이항 이런 것들은 여러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예. 자,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T분포는 뭐라고 한다고? T분포? 여기서 보시면 정규분포는 평균이 μ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Z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T분포는 30개 미만일 경우. 그래서 N수가 높아진다면, N수가 많아진다면 Z분포나 정규분포의 근사해지게 그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시그마는 68.3, 2는 95.4, 3이면 99.7인데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외우시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우시긴 좀 어렵다.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조금 그래요.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 1이 68.3, 2는 95.4, 3이면 99.7.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걸 외우면 좋은 점은 소비자 행동론에 그 모형하고 똑같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론 그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이 값만 외우면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한번 외우시면 보너스로 하나 더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 실제로 소비자 행동론에 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은 0이고 분산이 1이다. 그래서 68.3, 95.4, 99.7의 면적을 가진다. 예. 자, Z분포, T분포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쪽은 유의 수준, 자유도. 이쪽은 자유도가 되는 거고요. 위에는 신뢰 수준.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Z값 혹은 T값이라는데 N수가 100개 이상이 넘어간다면 뭐 30개 이상이 넘어가면 거의 비슷해져요. 30개 이상이 되면 거의 비슷해지게 되는데 자, 1이 되면 면적이 1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68.3. 2는요? 95.4. 그 다음에 3이면 99.7.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 90%의 면적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Z값이 1.645. 그럼 95는 1.96. 99는 2.576의 값을 가진다. 네.
근데 이거는 외우시면 좋은데 외우지 않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외우지 않으셔도 큰 무리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계하는 친구들은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외웁니다. 90%는 1.645, 95%는 1.96, 그 다음에 99는 2.576. 이 값은 그냥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우선은 90%라는 것은 전체 면적의 100개 중에 90개가 들어갈 면적. 95는요, 100개 중에 95개가 들어갈 확률 면적. 그 다음에 99는 100개 중에 99개 들어갈 포함될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확률은 여러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필기 수준이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제가 중요한 건 추정과 가설 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간 추정까지는 안 나오겠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 다시 보도록 하죠.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라고?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가 이제 대립가설로 보시면 되시겠죠.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각하느냐 채택하느냐.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각하느냐 채택하느냐. 이런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P값을 보시게 되는데 P값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P값하고 유의수준하고 비교하시면 된다. 뭐라고요? P값과 유의수준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P값은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있다. 다시요. P값은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0.000에 가까울수록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양측 검정과 다측 검정인데 이게 좀 여러분들 수준에서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선 양측 검정이라는 것은 차이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을 양측 검정이라고 하고요. 단측 검정은 한쪽으로 미룰 수 있는 것들, 즉 남자가 높으냐 여자가 높으냐 한쪽 집단을 밀어보는 것들을 단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단측 검정. 자, 다 넘어가고요. 이렇게 문제는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요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자, 기존의 진통제가 평균 30분이고 표준 편차가 5다. 네, 새로운 진통제를 개발했는데 진통 효과가 30분 초과라고 주장한다면 30분 기무가설은 30분이다가 되겠죠. 기존이 30분이니까 기존이 30분이다. 하지만 대립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30분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30분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4번. 4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30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5번. 5번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30분 초과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30분보다 길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기무가설이 대립가설이 30분보다 크다. 30분보다 크다는 것을 이렇게 대립가설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단측 검정입니다. 이게 단측 검정이에요. 자, 넘어가죠. 허용차는 아까 말씀드린 거 t의 제곱분의 z의 제곱, s의 제곱.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t의 제곱분의 z의 제곱, s의 제곱. 자,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허용오차를 결정한다. 뭐라고요? 첫 번째 허용오차. d의 제곱이라고도 합니다. d의 제곱. 두 번째 신뢰 수준을 결정합니다. 뭐라고요? 신뢰 수준. 그 다음에 분산을 파악하고 전체 n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표본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허용오차, 그 다음에 신뢰 수준, 그 다음에 분산은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전체 n을 알아내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표본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다. 요게 실제로 요 문제는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10점짜리 문제. 사회조사 문제에서 한 3-4번 정도 나왔어요.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허용오차, 신뢰 수준,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모집단의 크기를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뭐라고요?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네, 이런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오차라는 것은 실제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말씀드렸죠. 다시요. 실제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있다. 뭐라고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있다. 첫 번째 표본 오차는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발생하는 것들을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비표본 오차라고 하죠. 자, 표본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표본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표본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 크기. 뭐라고요? 크기. 그다음에 분산. 그다음에 추출 방법. 마지막으로 모집단의 동지성. 다시요.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표본 오차는 표본 오차는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비표본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분산은 크게 해요? 작게 해요? 분산은 작게 해야지 오차를 줄일 수 있겠죠. 추출 방법. 자, 오차가 가장 적은 추출 방법은 뭔가요? 칭화. 그 다음에 단순 무작위, 집락. 계통은 몰라요. 모집단을 파악하고 있다면 표본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겠죠. 자, 표준 편차는, 다시 말해서 표준 오차 같은 거 크기, 분산, 추출 확률, 추출 방법, 요 세 가지만 영향을 미치게 돼요. 뉴턴분 S. 그런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비표본 오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크게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 그다음에 조사 과정, 설계, 무응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뭐라고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 체계적 오차는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들을 체계적 오차. 비체계 오차는요,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조사 설계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조사원에 따라서 문제점. 그 다음에 조사 수집상의 문제점. 무응답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가 있다. 네,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선 대상자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대상자, 두 번째 조사원, 그다음에 환경, 마지막으로 측정 도구.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 뭐가 있다고요? 조사 대상자, 환경, 조사원, 그다음에 뭐가 측정 도구. 측정 도구에 따라서 문제점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의 것들은 많아요. 하지만 이 네 가지 정도만 알아보셔도 여러분들이 10점짜리는 크게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다. 자, 교차 분석의 중요한 점은 질적 변수와 질적 변수다. 뭐라고요? 질적 변수. 이런 표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차 분석은 어떤 표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딱 나오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차 분석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뭐라고 한다고요? 교차 분석이다. 즉 질적 변수와 질적 변수가 n수가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온다고요? 피어슨 카이 스퀘어, 카이 제곱. 여기서 유형률값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선 왜 교차 분석을 쓰나요? 왜 교차 분석을 써요? 행과 열이 모두 질적 변수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행과 열이 모두 질적 변수이다. 두 번째, 기무가설, 대립가설 어떻게 설정하나? 기무가설은 연령대와 사회생활 만족도는 독립이다. 대립가설은요, 연령대와 사회생활 만족도 간에는 독립이 아니다.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와 사회생활 만족도의 교차 분석 실시 결과 검정 통계란 피어스 카이 제곱은 3.944, 자유도는 4. 왜 4예요? 여섯 하나 빼고 여섯 하나 빼고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유형률값은 절대 손으로 못 구합니다. 유형률값은 손으로 얘도 구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검정 통계량이 뭐냐를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교차 분석을 통해서 지가 막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고 그다음 표본수와 이런 것들을 맞춰서 그걸 벗어나느냐 포함하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걸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핏값만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우리는 핏값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니까 기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다. 결론은 뭐예요? 연령대와 사회생활 만족도 간에는 독립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독립이다. 그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핏값만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핏값만. 근데 설명했을 때 핏값만 설명하시면 좀 그러니까 교차 분석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충분하게 요 정도가 30점짜리인데 실제로 답변 쓸 게 없어요. 요거 만약 쓰긴다 했으면 요거랑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근데 이게 외울 게 없어. 외울 게 없어 이거. 그냥 읽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라고요? 빈도수 구하라고 나오고. 빈도수요? 어떤 빈도수요? 기대빈도하고
에이, 설마. 기대빈도 구하려면 이거 계산기가 연락 빡신데? 기대빈도? 기대빈도? 우선 해보고 기대빈도 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네? 자, 기대빈도가 뭐냐면 이거 기대빈도 구하라고? 설마. 근데 기대빈도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기대빈도는 얘는 지금 간측빈도잖아요. 얘는 간측빈도란 말이에요. 불만족하는 집단에 20대에 불만족하는 집단이 10명이라는 뜻이에요. 10명. 그렇다면 예상되는 기대빈도가 뭐냐면 실제로 여기에 31명과 103명을 곱해서 그 다음에 283으로 나눠야 돼요. 뭐게 된다고요? 31에 곱하기 103에 283을 나누는 게 20대의 불만족 집단의 기대빈도를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40대에 만족하는 집단의 기대빈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40대에 만족하는 집단의 기대빈도를 구하라면 40대에 만족하는 집단의 기대빈도요. 얘는 관측빈도라니까요. 관측빈도. 기대빈도를 어떻게 구해요? 40대면서 만족하는 집단이요. 우선 만족하는 집단은 몇 명이에요? 119명. 그 다음에 40대는 몇 명이에요? 46. 그 다음에 전체에는요. 283. 요게 뭐가 된다고요? 기대빈도. 요게 되는 것들이 기대빈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의 차이가 없으면 얘는 독립이 되는 거예요. 기대빈도와 관측빈도 간의 차이가 없으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독립이다. 독립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요 정도. 근데 설마 이 정도까지 나오면 진짜 방법이 없는데. 근데 기대빈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뭐라고요? 기대빈도는 이렇게 나타나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시험 문제 때 한번 낼게요. 네? 기대빈도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게 더 좋으시겠죠? 다음 주부터 시험 보시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 시험 보시잖아. 그러면은 요 기대빈도를 구하는 거 이렇게 한번 잘 모르시면 제가 직접 와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기대빈도를 만약 요거 다 하시고 기대빈도를 구해봐라. 그래서 기대빈도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마가 살아남죠? 설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0.414 아까처럼 나왔고요. 만약에 0.000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행과 열의 교차 분석 실시 결과 검정 통계랑 피어슨 카이시켜는 235.944 자유도는 4 유효확률은 0.000으로 유의 수준 0.01보다도 작죠? 0.05로 주어졌으면 0.05보다 작음으로 기무가설이 기각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행과 열은 독립이 아니다. 뭐라고? 행과 열은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 독립표본 T검정과 이제 독립표본 T검정이라는 것은 두 개의 집단의 평균 차이. 뭐라고요? 두 개의 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두 개의 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을 하는 것들을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반드시 양적 척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질적 척도인데 몇 개의 속성으로 되어야 된다? 두 개로 되어야 된다. 두 개로 되어 있어야 독립표본 T검정이 됩니다. 자, 남녀 직장인 300명의 대상을 월급으로 조사했다. 기무가설 어떻게 설정할까요? 그렇죠. 남녀라고 쓰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성별에 따라서 월급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거냐? 남녀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월급의 평균 차이가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 가치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1집단과 2집단을 보시게 되는데 자, P값만 보시겠습니다. P값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5화급 이상과 5화급 미만이 사이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이즈별에 따른 스코어 평균 차이 검정 결과 검정 통계량 T는 26.192, P값은 0.000으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음으로 기무가설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두 개의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보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5화급 이상이 통계학적으로 높은 거죠. 그럼 얘는 단측 검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측 검정. 여기서 만약에 얘를 단측 검정을 해라. 5화급 이상에 대해서 나 주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나누기 2를 하셔야 된다고. P값을. 나누기 2와
알파 값은 0.05 그대로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측 검정은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대응 표본입니다. 대응 표본인 것은 사전 사후보다 뭐라고요? 사전 사후 뭐라고요? 사전 사후가 되는데, 자, 대응 표본 T 검정은 사후에서 사전을 빼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사후에서 사전을 빼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사전에서 사후를 투입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즉 2집단이 높으냐 1집단이 높으냐 2집단이 아니죠. 사후가 높다. 사후가 약 0.56점 정도 높은데 이게 정말 높으냐 낮으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P값을 보셔야 돼요. P값을 보시게 되면 0.519로 나왔죠. 자, 이거를 아마 기무가설 대립가설을 해보죠. 기무가설은 뭔가요? K1과 K2에 관해는 평균 차이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건요. 사전과 사후에는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자, 검정 통계랑 T는 마이너스 0.645, 그다음에 P값은 0.519로 유의수준 0.0보다 크므로 기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다. 결론은 뭐예요? 평균의 차이가 없다. 즉 사전과 사후에는 동일하다. 즉 개선되지 않았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P값이 얘가 0.19로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0.05보다 작으니까 기무가설 기각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차이가 있다. 우선 차이가 있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1차가 높은 거예요? 2차가 높은 거예요? 지금 차이가 있다고 가정이 나왔어요. 1차가 높은 거예요? 2차가 높은 거예요? 2차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차가 개선됐다고 설명하셔야 돼요. 2차가 개선됐다. 즉 증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된 차이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얘를 단측 검정하려면 얘를 나누기 2로 통해서 한 번 더 해석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냥 다 양측거로 하세요. 일반적으로 우선 양측 먼저 하시고 단측 검정은 시간이 나시면 하시는데 우선 양측 검정만 해도 최소한 80%는 보장할 겁니다. 양측 검정만 해서도 최소 80%는 해주실 거예요.